자, 교과서 130페이지입니다. 정읍사라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 가사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가요인데요. 구비문학의 한 작품이죠. 구비문학의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한번 생각하면서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핵심 정리 먼저 보면요. 갈래는 고대 가요이고 서정시이며 성격은 서정적이고 이제 기원적이다. 무엇인가를 기원한다라는 건데 여기 성격이 서정적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서정적은요. 대부분의 서정시가 매우 서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서정적이라고 하면 화자의 정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서정적,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시를 서정시라고 하죠.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남편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주제는 저제의 저작거리라고 하죠.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기환을 비는 그런 아내의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죠. 시장에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기환을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주제가 됩니다. 자,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요. 첫 번째,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이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립적 시어를 활용해서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대립적 시어면 뭔가 이미지가 대립하는 것들 2개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대립적 시어를 활용해서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이것은 이제 본문 보면서 나오겠죠? 3번은요. 여음구 또는 이제 후렴구라고 하는데 이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조의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시조가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평시조의 형식을 이 작품도 따르고 있다. 후렴구를 제외하면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작품은 세 파트로 나뉘는데요. 1행에서 4행, 5행에서 7행, 8행에서 11행. 1행에서 4행은 무슨 이야기였냐? 달에게 남편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안녕은 안녕? 이 인사의 그 안녕이 아니라 편안하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인 거죠. 편안함을 기원하는 거죠. 달에게. 그리고 5행에서 7행은 남편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 염려하는 마음이 드러나고요. 8행에서 11행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귀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럼 1행에서 4행 볼까요? 달하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어기야 어강듀리 아으 다롱디리.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에서 여음구를 제외하고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달님이시여 높이곰 도다샤 높이 돋으시여 멀리 비춰주세요 비치시라. 자,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어떠한 자신의 기원하는 그런 일이, 기원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할머니들이 이제 TV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항아리가 있고
여기에 물을 떠놔요. 그릇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여긴 달이 있어요. 달을 보면서 두 손을 모아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비나이다. 아니면 뭐 우리 남편 아니면 우리 딸 이렇게 밤에 달이 떴을 때 이렇게 비는 장면이 드라마에서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달이라는 이 대상은요 기원의 대상이에요. 기원하는 거. 아니면 이제 인간이 아닌 천지 신명, 천지의 신과 같은 거죠. 신에게 빌듯이 달에게 비는 거예요. 달하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춰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냐, 달이 이 깜깜한 밤을 밝혀서 남편이 뭐 넘어질 수도 있고 남편이 지나가는 그 길을 비춰줘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고대 국어의 이제 표현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달하에 이 하는요 괜히 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는 달님이시여 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는 어떠한 높임의 대상한테 높임의 대상을 부를 때 달하 아니면 임금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다가 하를 붙이면 뭐가 된다? 높임의 대상을 부를 때 쓰는 것이다. 높임의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높임의 혹격, 부르는 거죠. 조사 중에 종류 중에 높임의 혹격조사다. 임금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달하, 달도 이제 천지신명이기 때문에 높여야 돼. 그래서 달하 높이 곰은 뭐예요? 곰 베어 동물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높이는 뭐예요? 높이 곰 이거는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의 전미사예요. 매우 높이 이런 뜻이잖아요. 보통 해석을 할 때 높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달하 높이 돋으시어 멀리 비춰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5행에서 7행 갑니다. 어기야 어강교리 아으다롱디리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넘기고 5행에서 7행 저제 이거는 저작거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장이에요. 시장에 여러 신고요 이게 가게신가요? 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이게 원래는 이 며다라는 단어가 가다라는 의미예요. 과거에 려다라는 단어가 오늘날에 가다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면 저제에 가계신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 시장에 가 있으면 뭐예요? 시장에서 뭔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 진더이를 이건 뭐 진다이라고 하는데 원래 진대를 드디올세라 진대 진곳 어두운 곳 아니 혹은 위험한 곳 아니면 진흙탕 뭐 이런 것까지도 해석을 합니다. 질퍽질퍽한 진흙 여기를 진대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지가 마이너스다. 다시 보면 아까 특징에서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달은 천지신명이죠. 시적 화자가 기원하는 대상이에요. 우리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내 가는데 내가 지금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남편이 가는 곳 내 가는데 점글을 쉐라. 지금 여기를 안 했죠? 저자의 너러신고요. 여기 했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저제 시장에 가 계신가요? 진대를 드릴까 두렵습니다. 진대에 갈게요. 진대. 진대는요. 진대를 드릴까 두렵다라는 거는 이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시적 화자에게 얘는 진대를 우리 남편이 디딜까 두렵다라는 거니까 얘는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달과 진대는 뭐죠? 대립적인 요소라는 거죠. 진대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 달은 그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면서 남편의 안녕을 지켜주는 존재라는 거죠. 어기야 어강교리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라는 것은요, 어느 것이나 다 놓고 버리십시오. 놓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빨리 오세요 라는 의미예요. 어느 것이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기야 내 가는데 점 그럴세라. 이건 뭐냐면 내 가는데 내임,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나의 남편이 가는 곳에, 나의 남편이 가는 그 곳에 점 그럴세라. 어두울까 걱정이다. 점 그럴세라. 뭐뭐 할세라 라는 거 있잖아요. 아까 진대를 드디올세라 점 그럴세라 이거 있었죠. 뭐뭐 할세라. 이것도 고전 문법에도 나오고요. 고전 작품에도 이러한 어미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드디올세라. 디딜까 두렵다. 빠질까 두렵다. 점그를세라. 이건 뭐냐면 저물까 두렵다. 어두워질까 두렵다. 위험할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기야 어강들이 다롱들이 이거는 후렴구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음을 다 제외를 하면 3장 6구가 돼요. 볼까요? 달아 높이곰 도다샤 멀리곰 비치우시라. 저제에 너려신고요 진대를 드디올시라. 어느이다 놓고시라. 내가 논데 점그를시라. 이렇게 하면 3장이 되고요. 다 2개의 구씩 들어있으니까 6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장 6구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대립적인 시어도 아까 살펴봤어요. 달과 진대가 대립적인 시어가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작품에 나타난 국어, 고대 국어 표현 중에 달하의 하, 높임의 혹격조사 라는 것이었고, 높이곰, 멀리곰, 이거 곰은 강도를 나타내는 전미사, 뭐뭐 할시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습활동 가보겠습니다. 학습활동 1번 볼까요? 자, 1번 배경설화 참고해서 시어의 상징적 의미 파악해보자. 정읍이란 곳은 전주의 속현이래. 속현은 전주에 속한 더 낮은 등급의 그런 행정 단위. 오늘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슨 동, 무슨 구, 시 이렇게 나와 있듯이 옛날에 쓰였던 그런 행정 단위를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읍은 전주 안에 속한 더 작은 단위, 그런 뭐 마을 같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그런 군이나 현에 속한 속현이잖아요. 현에 속한 낮은 급의 행정 단위를 이제 속현이라고 하는 거죠.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와이프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 남편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죠. 두려워함을 진흙물, 여기서 뭐였죠? 진대를 진흙물의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의 전화기를 고개를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그럼 여기는 달과 진대의 상징적 의미를 같이 보면 되잖아요. (133쪽에) 보면 4번 문제 다음 작품을 정읍사와 비교 감상하고 한국 문학의 범위를 생각해보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정지상의 송인이란 작품이에요. 송인, 누군가를 이제 보내는 이야기인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비가 갠 긴 뚜개, 풀빛은 고운데. 싱글싱글 하겠죠. 비가 딱 왔다 개니까. 싱그러운 색깔이 컬러감이 좋다. 남포에서 임을 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은 모습과는 반대로 내 마음은 지금 남포에서 임을 보내고 이별한 거예요.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른다. 그러네요. 이별의 슬픔과 대조되고 있는 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인 거죠. 대동강물이야 언제 마르리? 언제 마를까? 묻는 거예요.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이건 뭐예요? 해마다 이별해서 흐르는 그 눈물이 푸른 물을 더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동강 물은 마른다 안 마른다? 안 마른다라는 거죠. 얘는 서리법이네. 서리법.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정말 묻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을 보태고 있기 때문에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도치법도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을 보탠다. 이별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길래 푸른 물을 보탭니까? 과장법도 쓰였네요. 그래서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이렇게 써야 돼요. 도치법 된 거고요.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라고 해서 서리법도 쓰였고요. 그쵸? 그래서 한시에 한시. 한자로 만들어진 시. 칠원절구 뭐냐면 한자 여기 세어보면 일곱자. 우월장제 초색다. 일곱자죠? 일곱 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칠원절구. 성격은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슬퍼. 그죠? 서정은 감정 정서를 다루고 있고 인과의 이별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이별의 슬픔을 주제로 하고 있다. 특징은 도치법과 과장법 쓰였죠. 마지막에 이별의 한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 이별의 슬픔을 아름다운 자연과 대조하여 강조했다. 설명했었죠? 풀빛은 고운데 아름다운데 나는 어떤 상황이다? 나는 이별해서 매우 슬퍼. 나 말고 지금 자연은 되게 아름다운데 내 마음은 아름답겠어요? 슬픈데 찢어지죠. 내 마음은 어둠이죠. 슬프겠죠. 그죠? 그래서 자연과 자신의 이별의 슬픔, 이것이 뭐 되어 있다? 대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두 작품을 작가 전승 방식, 내용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송인, 정지상이라는 시인이었고요. 정읍사는 작자 미상. 한자로 기록되어 전해지고요. 구비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고요. 내용은 대동강변에서 노래하는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읍사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작품을 모두 한국 문학에 포함을 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송이는 그 정지상이 창작한 한문 문학이죠. 정읍사는 구비정승대다가 조선시대 한글로 기록된 국문 문학이죠. 이 두 작품은 모두가 작가가 누구예요? 한국인이에요. 작품의 내용이 뭐예요?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봐도 한국 문학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송인의 경우 칠원절구라고 해서 한자로 기록되긴 했지만 이것은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작된 그런 한문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한국 문학에서 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 다 무엇이다? 한국 문학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학은 이렇게 보면 돼요. 한국 문학은 구비 문학과 기록 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요. 기록 문학은 또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한문 문학과 국문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작품 다 우리 한국 문학에 포함되어야 한다.